이상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7월 30 내일이 31일인가? 네, 오늘 30. 7월 30일 막장 토론의 정종권입니다. 네, 배성훈입니다. 예. 우리 벌써 33도 네. 호청천님, 네. 한다나님, 우리 또 오신 분들 인사 쭉 해야지. 좀, 잠깐만 올려주세요. 어디 갔어? 네, 거기랑. 저기 있네. 미니토마토님이 오셨고요. 예. 봉구 엄마님은 봉구라는 자식을 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봉구라고 하는 반려견을 둔 겁니다. 그래서 봉구 엄마님은 반려견의 봉구의 엄마예요. 예. 반갑습니다. 미니토마토님, 포청천님, 예. 그리고 카푸카님, 예. 그리고 어디 갔어? 또 없고 맑은미소님, 그리고 두부님, 그리고 인디고님, 그리고 뭐야? 인디고님은 늑대를 키우신대요. 곰을. 예. 네? 예, 늑대 곰을 아, 키우신대요. 인형이겠지.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어디 또 포청천 한다나님 아까 얘기했고, 예, 푸뱅크님,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봉구 엄마, 이거 입금님도 있고, 예, 카리님도 있고, 예. 예. 이거 봉구, 우리 봉구 엄마님은 편집장님 상안검 수술 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야 말이죠? 또? 상안검 수술해라. 난 진짜 어제 방송에 또 급 차출돼가지고 왜? 금요일 우리 창인 씨가 좀 문제가 못 있어가지고 왔구나. 갔다가 답정너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답정너 알아요? 뭐 답은 딱 정해져 있다. 너 다 안 해? 어떤 거죠? 오. 전 우리 편집장님 달라요. 나는 아니 답을 옛날에 저 개그 콘서트에서 애매한 걸 정해주는 답 정해주는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 비슷한 거죠, 뭐. 비슷한데 다르대 나보고. 후숙이란 거 알아요? 후숙? 모르겠어요, 우석은. 뭐래요? 그 이름 뭐더라? 그 아보카드인가? 그걸 뭐 후숙을 해서 먹는다 그러는데 나 후숙이라면 처음 들었거든. 알아요? 몰라요. 나 똑같네. 후숙은 알 필요 없는 거지. 후숙. 네. 뒤후자, 숙성할 숙자, 익혀 먹는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난 처음 듣는 말이야. 우리 SW님, 명란김님, 명란님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카리님. 명란 제가 아는 우리 이 구로동의 그 노동조합 활동하시다가 계시는 후배도 우리 명란님인데. 네, 저는 그는 이명란인데. 예, 김명란님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요. 예. 제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봉당님 나도 그 유행인지 알았는데 그 답정너가 그 뜻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 그 후숙은 다 아시는 건가? 하여튼 뭐 알 필요 없는 거죠. 하여튼 예. 예. 어쨌든 열대야 어제 그저께 예. 한반도에 열대야가 있어서 아주 고생. 열대야는 뭐 매일 있어요 요새. 그렇죠. 예. 그래도 제주도 쪽은 그래도 지금 비가 온다니까 조금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전국에 비가 좀 오면서 좀 식혀졌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하고 지는 한 달 막장 토론은 한 달 쉽니다. 배 선생의 개인 방송에서는 계속 뜯으시겠지만 우리 둘이 뜯는 거는 한 달 정도는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후숙은 사전에 이게 또 뭔 소리야? 사전에 있대요 후숙이란 게. 그래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몰라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일 선생은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몰랐어. 자 7월 27일 뉴스가 몇 개 있었죠. 7월 27일은 1953년 한국 전쟁 이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날이죠. 7.27. 근데 그날 약간 뚜껑이 열리는 소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날 뉴스에 뭐가 떴었냐면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한 장병들 중에 한 220명이 코로나 확진을 된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군부대 훈련소 측의 조치가 뭐냐면 퇴소. 귀가 집에 가라는 거야. 그렇죠. 저거 강제로 오라고 해놓고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또 집에 가래.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다시 부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갈 수 있는 교통편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집에서 거예요.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알아서 가라는 거야. 기차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가라는 그 비용을 줬대요. 보통은 이제 기차 비용이 기본입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기차를 어떻게 타고 가느냐? 아니 저 사람이 확진됐는데 그럼 지금 다 바이러스 퍼뜨린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아니 그거는 하다못해 격리를 시키더라도 군 내에서 격리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고. 아니면은 군대 내에서 못 한다고 하면은 병영버스 있잖아요. 병영버스로 대도시 쪽에 갔다 거기서 이렇게 하든가 집까지 못 데려다 줘도 근처 정도 5대 도시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도 없다고 하면 이건 심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미련함보다는 국가의 책임이란 게 뭐냐. 국가의 책임이란 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너는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강제 소집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안 하면 그럼 거기서 벌어진 어떤 뭐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게 결국 뭔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다 그건 알아서 개인에게 네가 알아서 저기 뭐 격리돼 있다 다시 돌아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국가나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건 책임이 아니지 무책임이지. 그렇죠, 무책임이죠. 그러니까 너무 좀 황당했어요. 저는 그 소식 듣고 뭐지 얘네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로미님 오셨고 송님 오셨고 송님은 우리 역사 M장기획 제가 출연하는 M장기획에 역사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오셨대요. 송님은 가끔씩 그 우리 저기 슈퍼챗도 쏴주시고 그러시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송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7월 27일이 우리는 정전 협정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평화협정이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날이 전성절이에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근데 이 7.27 북한의 전성절 기념 행사에서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은 저기 그 위원장이 또 이제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막장 토론과 어떤 막장 발언들을 쏟아냈더만. 그러니까요. 두 가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그 험한 소리를 할 때는 김여정이. 그렇죠. 김여정이나 밑에 애들이 하죠. 김여정이 하거나 뭐 조평통 관계자가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고. 그것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노병들 앞에서. 굉장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막말을 한 거지. 게다가 어떠한 최소한의 격식과 이런 호칭도 없이 윤석열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용어들도 상당히 자극적인 용어 썼잖아요. 뭐 일부에 뭐 도발이 있을 시 남한 군대를 절멸시켜 버리겠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이 직접 그리고 호칭도 없이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들 앞에서 이런 맥락은 뭐냐. 보통은 이제 정제된 말로 하거나 본인은 아주 막장의 얘기는 김여정이나 밑에 있는 애들한테 하게 하고 나중에 수습을 자기가 하거나 이런 식이 보통의 순서였는데 이건 너무 조금 막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송님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메류잉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의 이제 7책 실험이 거의 다 세팅되어 있다. 임박했다. 뭐 이걸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또 임박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억제력 이런 부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선제 타격 이런 맥락에 대한 위협용 일종의 경고용 게다가 얘들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슨 또 약간의 어떤 도발적 조치 우리 지금 옛날 연평도 이런 것처럼 이런 거 하듯이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빙자해서 또 도발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발릴 수도 있겠다. 국지전이나 아니면 국지전투 같은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연평도 같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짐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감시나 자산적인 형태의 것은 돼 있느냐. 지금 태세가 지금의 우리나라 국군의 전략 태세가 어느 정도 이게 또 조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변수 하나가 지금 그 대만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저쪽 유럽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미러 갈등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쪽에서는 미중 간의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들이 지금 악셀레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경우는 미국이 다른 쪽을 내세워서 붙는데 이건 직접 붙었어요.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설전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1시간 20분 동안 그렇죠. 펠로시가 지금 대만을 방문. 펠로시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고 우리로 치면 거의 국회의장이에요. 하원이 더 위기 때문에 국가 서열 넘버 3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미 얘기가 됐어요. 펠로시의 입장이나 민주당 정권의 입장에서도 펠로시가 가는 거로 이제 얘기가 다 됐어요. 언론에 보도됐어. 근데 안 가면은 이거는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미국 중국한테 꿇었다고 하는 거고 쫄았다 이게 되겠지. 근데 가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돼. 근데 어떤 액션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오늘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낸시의 비행기가 접근하면은 중국 군용기가 요격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건. 요격이라는 게 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근접 못하게 계속 위협 비행을 한다. 그러면 미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의 항공기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어쨌든 막 안에서 쏘진 못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이까지 뭐 치고받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못하죠. 이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구도 속에서 지금 예를 들면 그게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 대만 해협에 대한 위기가 문제가 되어서 혹여라도 저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분쟁적 상황이 터지게 되면 이거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크지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한국은 왜냐하면 주한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와중에서 김정은의 7.27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 거고. 제가 왜 뭐 요격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어디서 비행기를 떨어뜨려 그러진 않죠. 그건 진짜 전쟁 상태인데. 그건 전쟁이지 뭐. 문제는 대치가 깊어지면은 우발적인 실수가 그렇지. 우크라이나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데 그럼 일본 해상자위대라든가 아니면 대만에 있는 상당히 그 저기 도발적인 애들이 이런 걸 불씨를 질러 버리면은 이건 문제가 커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대치까지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고. 아시다시피 평택에는 아마 아시아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국군들이 중국이 이제 이쪽 방면에 있는 애들이 가장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거기부터 작살 내겠. 그러니까 미중이 붙으면 거기부터 작살 내겠죠. 오키나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참견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게 문제가 되면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체인처럼 그러니까 요새 누구 표현하냐면 동맹의 체인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정은의 7.27 발언 같은 경우가 윤석열에 대한 이렇게 뭐 원색적이고 막장 발언을 나오는 이유 맥락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미중 갈등, 대만 문제, 일본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 국방부는 시작들은 그냥 아들 우리 애들 확진자 걸렸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황당한 우리 명란 김님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민경님은 제가 제 방송에 오신 분인데 전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생겼습니까 이분이? 지금 이 변호사 아닙니다. 험악하게 생긴 분이? 저는 이제 박사, 사회과학 박사입니다. 그 유명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룰 그 이재명 그 의원이 얘기했던 저소득 저학력청이 아닌 그렇죠. 고소득은 모르겠는데 고학력청. 난 저학력이야. 비교죠. 네. 사실 뭐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 최영함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최영함. 최영함.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바다에 떠 있는 함정은 다 실시간 위치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근데 3시간 동안 이제 합참 그러니까 이 작전사령부와 통신이 두절돼 버렸어요. 그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 긴박한데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키는 그 수천 톤, 4,000톤급이 넘는 함정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어딨냐?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침몰했다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살아있다는 거냐? 이렇게 정신 나가는 전시 대비 태세가 이렇게 불확실하면 이게 누굴 믿느냐?
그러니까 논산훈련도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 경각심이 있는 거냐 뭐냐 이런 걱정이 들었죠. 그러다가 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었지 지난번에 이해람 중사하고 같은 관사에 있었던 거는 유서가 나왔죠. 유서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해람 중사와 비슷한 형태의 괴롭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군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지금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이 병사들의 심리를 이거 못 돌보고 이게 이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죠. 예. 우리 이야기 오늘 박나정님도 처음 오셨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7월 27일 날 보도에 논산훈련소의 어이없는 보도, 7월 27일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막장 발언, 내 맥락들에 약간 뭐 심상찮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관심을 가집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건 사고 얘기합시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최근에 보니까 이 동네야. 금천구 여기 바로 구로구 옆에 있는 금천구에서 직장 동료 집에 술 마시다가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걸 고소를 했는데 이 여성분은 그 가해자 성폭행 혐의자는 금천구에 살고 있었고 이 여성분은 인천에 사는데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인천 경찰서 가서 이런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우리 관할 아닌데 우리 관할 아니다. 가해자 관할로 가시라. 그래서 고소장과 이런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했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면서요. 네. 몇 가지. 지금 올해부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일선 형사 파트에 고소 고발이 몰리면서 원래는 이제 이전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는 법이 되면서 그거를 다 경찰로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물론 예전에도 검찰 쪽으로 고소장을 내도 검찰이 다시 이제 경찰한테 배당을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예 고소장을 안 받는 거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고소장은 다 받고 자기 관할이 아니면 관할 경찰서 사건을 이첩한다거나 이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예 받지 않는 거는 이건 좀 뭐냐 경찰청 차원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나 이런 게 의심될 정도예요.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고소 고발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뭐는 그래서 뭐 고발은 뭐 제한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이제 이 고소 고발된 사건의 처리 기간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두 배로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일선에서는 뭐 이걸 오히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일정한 수사 기능을 오히려 고소 고발을 제출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또 별도의 문제. 고소 고발 내지는 사건 신고 자체를 접수를 거부해 버리는. 그렇죠. 민원실에서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압력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걸 한번 좀 일종의 접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이런 식의 압박으로 작용하게끔 혹시 경찰청 차원에서 일종의 뭔가 일종의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10건 중에 한 뭐 두어 건은 자동적으로 걸러져서 그렇죠. 숫자 자체를 줄일 수 있다. 근데 그게 예전에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경찰서 가면은 경찰들이 막 피해자를 막 질책하고 나무라고 왜 그 저기 밤늦게 돌아다녀서 이게 되냐 막 하면은 피해자들이 위축이 돼 갖고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안 하는 신고 안 하는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벌써 그런 거면 옛날로 치면 진짜 그 당시에 낙후된 인식 어떤 뭐 사법 형사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르치면 되는 거고 경험을 통해 바뀌면 되는 건데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후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의도적으로 경찰청 수뇌부에서 이런 걸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형 사건이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직접 문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들은 아닙니다.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흔히 말하는 국가수사본부나 형사 파트에서 결정하는 애들이라 이런 애들이 사석에서 이런 여론 제기를 하다 보면은 밑에 애들이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밑에 있는 민원 접수 파트에서 여러 딴지를 겁니다. 여기가 관할이 아니니 뭐 이런 게 일종의
관행적인 해버려 갖고 이렇게 3번이나 소위 빠꾸된 상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한 애들을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또 징계를 안 해요. 징계를 안 하니까 아 그렇게 해라는 거라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사건 금천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인천 경찰서에 신고와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던 게 한 번 한 걸 빠꾸 먹냐 3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빠꾸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금천 경찰서에 우편으로 등기를 제출하고 그 인천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문제 제기했더만 뭐 또 이 새끼들도 이 새끼란다. 그 감사실에서도 헛소리를 또 했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뭔가 이 경찰 내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압박용으로 그런 게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이게 몇 개의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거의 동시에 다수 발생하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경찰청에서 하나 발생했다고 하고 다른 데는 다 그냥 됐다고 하면 이거는 걔네들 하나의 실수라고 볼 수 있거나 실수라든가 잘못이라고 미숙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얘들이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 때문에 좀 뭐지 얘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건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로 이게 집중될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 보강을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 동시에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했어야지. 네. 근데 이게 안 하고 몰아버리니까 실제로 이걸 받는 애들 하는 애들이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기서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건 누구다? 일반 시민들인 거지. 시민들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20대 여성 이 여성이 3번이나 해서 겨우 접수를 했지만은 문제는 겨우 접수한 걸 수사를 제대로 해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접수는 됐어. 그럼 이제 접수가 됐는데 사건에 대한 처리가 되는 과정에 또 기간은 또 늘어나는 거죠. 보통에 한 2달 걸릴 게 지금 6달, 7달 막 돼버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증거가 망실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진술이 날아가거나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범죄 신고라든가 성범죄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된다는 그게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경찰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작동하면은 수백 건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의하면 어디서는 또 저기 충북에서는 취객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 신고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이거는 이건 지역적 범죄인데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제 추적하다가 추적 당한 놈이 국도로 가버리니까 고속도로 순찰대는 국도는 관할 안 한다고 그렇죠. 포기해 버린다거나. 왜냐하면 고속도로 순찰 때는 고속도로만 합니다. 그럼 국도로 빠져나가면은 빠이빠이. 그것도 엄주 차량이에요. 엄주 차량이.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현실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빠져나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일반 112 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 이걸 얘네들은 그럼 이걸 조정을 안 했나? 업무 조정을 안 한 거냐?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이야기, 그거는 뭐 이게 장점이 있고 이게 문제가 있고 큰 얘기들은 공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결정이 되었을 때 이게 일선에서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프로세스, 대책 말씀하셨던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고 없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일선에 있는 경찰 같은 경우는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그 모든 피해를 일반 시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죠. 되는 거죠. 이게 성범죄만의 건이 아니라는 걸 보면은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되는 소위 말한 이런 사건들은 이게 성범죄 이게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인지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나오는 사건은 그렇게 못 하는데 직접 가서 고소해야 되는 사건들에서 이렇게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제 핑계를 대면서 돌리는 거지. 거죠. 우회시키는 거지. 그게 1번이잖아. 1번은 신고하는 제일 처음에는 고소 고발할 때 고발을 어떻게 뭐 최소한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 제도적 또 이거 움직임도 있고 두 번째는 고소 고발 신고 접수 자체에 대해서 관할 핑계를 대면서 뺑뺑이 돌리는 게 있고 또 그다음 신고가 되고 나서는 사건 처리되는 과정 자체는 또 인력 부족 때문에 또 밀리는 게 있고 지금 이것처럼 관할을 분리해 버려 갖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고속도로 순찰 때 애들이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는 다 했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처리할 때 모르겠어. 그러면 사건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의 우리 경찰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경수 사건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들의 그 사법 서비스의 총량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줄어들면 안 된다. 그렇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야기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한 내년이나 후년에 어떤 효과가 되냐면요. 갑자기 2022년 5, 6, 7에 범죄율이 떨어져 버려. 신고 자체가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봐. 검경수사권 조정해갖고 되게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치안이 훨씬 좋아졌네. 좋아졌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신고 자체가 안 돼갖고 모수를 줄여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범죄 통계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범죄 통계를 안 믿어요.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인지 검찰청 설치인지 이걸 둘러싼 치고 하고 하는 그 공방들 정치 공방들은 공방들 하더라도 실제 일선에서 이 국민들의 치안 사법 이런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거나 또는 뭐 지연 불편함을 가지지 않도록 거기부터 신경을 써라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미니토마토님이 성희롱 당한 여자분이 신고하는데 그게 잘 안 받아준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왜 뺑뺑이 돌리니까. 그러니까 저기 경찰서에서도 아는 거예요. 이거 성희롱 당한 부분 신고하는 요거만 한두 번 뺑뺑이 돌리면 이 여자분이 포기하겠다. 보니까 생긴 것도 순하게 생기고 그렇죠. 몇 번 한번 세게 하면 하다가 포기할 거다. 그렇죠. 아니면 좀 독하다 이러면 이제 받아줘야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진짜. 이게 참 이진명님도 오셨고 법은님도 오셨습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문제들을 진짜 이번에 뭐 경찰국 파동을 둘러싸고 경찰서장들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이나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이게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소위 말하는 이런 그 언론에서 이런 걸 안 다뤄요. 그러니까 언론 그래도 생각 있는 언론들이 한두 개 다루지만은 지금 여기처럼 광범위하게 사회면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사건 기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다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안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그럼 이게 사실은 또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른바 검찰이나 경찰에 굉장히 유착된 언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팩트를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이진명 지금 저기 아이디를 쓰신 분이 하는 것처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압력을 경찰과 검찰이나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경찰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경찰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편법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그 애로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그렇죠. 게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왜 이렇게 경찰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얘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애들도 감당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30건 하다가 100건이 떨어지면 이걸 다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좋게만 슬기로운 경찰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건 좀 어쨌든 이런 그런 의미의 지원, 그러니까 인력 또는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입센 노라님 오셨고, 입센 노라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님도 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이제 교육부 욕을 좀 해봅시다. 교육부는 지금 뭐 장관이 아직도 뭐 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좀 그 양반은 진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교육부 양반은 원래 이게 모든 대부분의 정부에서 장관급 청문회 한번 거치고 나면 장관이 개똥도 아니라는 게 보면 이게 이 장관에 대한 뭔가 있잖아요. 이 권위 이게 아니라 권위가 그냥 스크래치와 그냥 한번 훅 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박순애 그 양반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학회 행정학회에서 투고 거부까지 당할 정도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는 후한무치란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후한무치가 되어야지 얼굴이 두툼하고 부끄러움을 몰라야지 그래도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에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얘기는 아니고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좀 답답해서 어쨌든 인하대 CCTV 인하대 그 성폭행 사망 사건 관련되어서 이 교육부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보안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게 CCTV 정설 중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상했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제가 바로 예상했습니다. 네. 얘네들이 해봤자 CCTV 딱 두 가지 할 거다. 네. 하나는 학생들한테는 야간에 학교 출입을 정신교육 시킬 거고 학교 출입 자체 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CCTV 좀 더 늘릴 거다. 그리고 경비 인력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 똑같이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실제로 CCTV만 증설하면 뭐 하느냐? 왜? CCTV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CCTV는 그냥 달 수 있어요. 타는 거야 뭐. 근데 문제는 CCTV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CTV를 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달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녹화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저기에 그 위험이 발생했는데 볼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봤는데 100개를 봐야 돼. 그럼 여기 100개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달아놓은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 거기 있는 학생들은 CCTV가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저거 의미 없다는 걸 알고 그러면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CCTV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핵심적인 건 그게 아니라 경비 인력의 문제. 즉 종합적인 보안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인하대나 이런 데에 경비 노동자들 경비 시스템의 인력이 충분한가부터 분석한 후에 CCTV 얘기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력 확인도 지금 못 하고 있다며. 몇 명 있는지도 모른대잖아요. 교육부 애들이. 지금 CCTV도 마찬가지예요. 몇 대가 있는지 이게 일명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도 경비 인력도 마찬가지고 CCTV 현재 상황 운영 실태에 대한 것도 교육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못 하겠는 거죠. 못 하고 있었는데 CCTV만 달아라라고 하면은 놓았어. CCTV 업체만 놓았지 뭐. 그렇죠. 거기만 돈 벌겠지. CCTV 업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CCTV 업체만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세콤 뭐 무슨 캅스 출동 서비스 아닌데 거기만 민간 경비회사 그 민간 경비회사의 대다수는요 재벌들이 뒤에 있습니다. S콤 같은 경우 S1이죠. 삼성이고요. 다른 데는 다 주요 재벌들이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만 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민간에 맡겨 여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걔네들이 제대로 해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도 CCTV만 증설하면 된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CCTV를 볼 사람이 없는데 볼 사람이 없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는 대학 내의 경비 노동자들을 대부분 다 잘랐어요. 5분의 1 수준을 주셨대요. 아니 그거는 대학뿐만 아니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아파트고. 그렇죠. 이제 아파트 그다음에 이런 대학 이런 데서 이제 경비 인력 대신 나름대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기계로 만들면서 CCTV 설치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또 뭐 세콤 같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했다. 그렇죠. 이러면 뭔가 치안이나 경비가 훨씬 더 고급하고 뭔가 발전돼 있는 것처럼 주는 느낌은 있잖아. 느낌은 있는데 실제는 아니다. 실제는 아닌 거지. 연세대 국제교포스에서 경비 업무를 보시는 정모 씨가 한겨레와 통화한 부분에서 이거 완전히 탁상행정이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안전관리계획 표준안에서 과거엔 5명이 했던 걸 1명이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순찰이나 비상 상황 자체를 대비할 수가 없다. 왜냐? 사무실을 못 비운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못 한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이렇게 사람만 자르면은 사실 그 대학 내는 워낙 넓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순찰하는 경비 초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수는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CCTV 이런 얘기 하게 되면요. 어떤 이미지를 받는 줄 아세요? 저 같은 이 평범한 민간인들은 CCTV 설치했다 하면 딱 느끼는 게 그 텔레비나 영화에 나오는 그 112 센터, 치안 센터 있잖아요. 보이스에 나오는 거. 그렇죠. CCTV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게 보는 사람들 자체가 엄청 많잖아. 네, 그렇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아니죠. 개뿔도 그게 아니잖아. 그냥 설치만 해놓고 녹화만 해놓고 기껏해야 사람의 그 눈이라는 것이요. 10개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10개를 반복해서 보려고 하면 1분 안에 10개를 보면 하나 보는데 3, 4초밖에 못 봐요. 그러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그 녹화된 건 보냐? 누가 봅니까? 과거 사건이 안 났는데. 그리고 그 사건이 나면 사후적으로 한번 쑥 훑어봐. 또 보는데 그때는 뭐 증거를 근데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부라는 애들이 이 탁상 행정이 너무 심하다. 이게 어쩌자는 거냐? 이거는 교육부의 탁상 행정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의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어떤 그 이런 뭐 컴퓨터, CCTV 이런 것으로 어떤 치안력 자체나 어떤 경비 문제 자체를 대체해도 된다. 그게 발전이다라는 어떤 생각.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 편견이죠, 이게. 편견이죠. 그리고 환타지야, 환타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은 그럼 중국처럼 아예 AI가 발전해가 그렇게 그 얘기 나올 거야. 예. 그래서 완전히 통제되고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AI의 데이터는 누가 줍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거는 그냥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형태고 적절한 수준의 경비 노동자가 근무를 해야 되고 그거를 대학이나 기업에서 아니면 아파트 관리 이런 회사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써야 될 걸 안 쓰려고 머리 짜내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그 재단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뭐 CCTV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걸 하지 마라. 그건 해서 안 되는 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죠? 아닌데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꼭 보면 이런 인력 문제나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이걸 빼버리고 이제 이 부분만 과잉 부각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교육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대책이라고 제출하고 있는 거고 저는 더 심각한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의 경비 인력, 경비 운용 실태에 대한 자료 자체도 진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사립학교의 그 어떤 감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고대와 연대에 대한 감사를 아마 개교 이래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그 정도의 그 사립학교는 뭐 했냐면 자체 감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국가의 세금이 사립학교 재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사립학교에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니네들 CCTV 얼마하고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내놔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이제서야 뭘 했는데 교육부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대학의 자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율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니면은 이게 이런처럼 이게 엉망이 되게 하는 쪽으로의 자율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엉뚱한 소리의 자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이라는 이게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씁쓸한 게 돈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오케이 이런 사태, 이런 성폭행 사망 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해서 그럼 돈을 투입해서 치안 상황을 좀 개선시켜야 되잖아. 그럼 CCTV에 투자하면 그거는 어디에 돈을 주는 거야? 업체한테 주는 거야. 그렇죠. 경비 노동자 돈을 주면 누구한테 주는 거야? 노동자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을 어디에 갖다 바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정하시고 그리고 같이 잘 사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실제로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즉 노동자들한테도 그것도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한테 주고
같이 살게 재벌이나 아니면 막대한 거대 기업 민간 경비 기업에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걔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그럼 그건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그냥 단순히 효율성과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이거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새 돈을 투자하는 것 같고 노동자한테 들어가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헛돈 쓰는 그냥 헛돈 쓰는 것 같고 그런 이런 마인드를 계속 잘못된 마인드. 계속 강요하고 있는 사회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이 인하대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또 언론 얘기하게 되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준 데가 얼마나 되느냐. 그냥 그 가해자, 피해자, 사건 뭐 이게 뭐 성범죄 당했나 뭐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나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자극적인 거고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른 어학에서 똑같이 터져도 터질 수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 교육부에서 인하대 그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생들의 야간 출입을 통제 관리한다. CCTV를 정설한다. 그러나 실제 경비 인력과 경비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야기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40분이네 벌써. 뺄까요? 세 번째? 합시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이스피싱 합수당이 출범했죠. 어젠가요? 29일 날 출범. 29일 날 서울 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합수단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어려워. 왜냐하면 워낙 이게 종합범죄니까 그렇죠. 종합범죄라니까 이게 범죄를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던 연관되었던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이런 합동수사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합수단을 꾸리겠다 한 건데 이제 발족을 한 거죠. 원래 그 검찰의 합수단 딱 하나 있었죠. 원래 그렇죠. 남부지검에 금융범죄 우리 지금 주식 그렇죠. 뭐 이런 금융범죄 합수단이 있었는데 이게 추미애 장관 시절에 해체됐다가 다시 한동훈 장관이 되면서 남부지검의 합수단은 부활을 시킨 거고 더 나아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합수단 체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정권 범죄는 남부지검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 담당 어떤 지검은 서울 동부지검 컨트롤 타워를 동부지검으로 한 거고 그리고 이건 발족을 어제 한 거고요. 또 하나 더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북부지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조세범죄. 뭐 탈세니 어떤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이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저는 이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근데 지금 검찰이 그 직접 수사권 자체가 만약에 제한돼 있잖아요. 경제하고 또 뭐냐 부패범죄인가 그렇죠. 이 두 가지 좁혀져 있는데 이 경제범죄라는 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범죄 다 금융범죄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검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관련된 부서의 합동수사 체계를 꾸려서 하겠다. 잘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뭐 더 나아가서 보이스피싱 합수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합수단 쪽이 아니라 저는 뭐 마약수사청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전문화된 수사 부서청으로 독립돼야 되는 거고. 그는 마약수사는 검찰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예? 검찰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 수사 체계로 가야 된다. 몇 개는 예를 들면 조직범죄라든가 이런 형태도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장 이 필요한 게 범죄 피해에게 환수입니다. 이게 범죄 피해에게 환수를 안 하고 해버리니까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사기 범죄 같은 형태는 반드시 범죄 피해에게 환수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발본색원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것을 보여줘야지 이 범죄는 사라집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연결된 게 없는 게 뭐냐? 제가 금융 범죄일 때 요새 저게 많지 않습니까? 은행원들이 먹고 튀는 그런 범죄를 담당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부지검의 그 금융범죄에도 그것도 있어야 된다.
이게 얘들이 한번 털어보면 몇백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것을 왜 방관하고 있느냐. 금융위원회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뭐 무슨 합수단 형태로 가지만은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한시적인 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금융 범죄, 지금 이거는 보이스피싱 범죄, 지금은 조세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셨던 뭐 마약 범죄가 되든 이런 약간의 좀 되는 것은 그냥 합수단 체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별도의 어떤 수사 체계를 좀 상수화시킬 필요가 있는 그렇죠. 것들은 거기서 좀 걸러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걸러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걸러낼 수가 또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마약 범죄라든가 이런 사기 범죄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진짜 괴롭히는 범죄들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같은 거라든가 지금 시민들이 지금 몸으로 지금 벌벌 떠는 이런 진짜 종합적인 공권력이 필요한 데는 진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 그 보이스피싱 합수단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냥 뭐 수거책부터 총책까지 그리고 그 범죄에 들어갔던 그 액수까지를 다 끄집어내고 그게 이제 피해자들한테 일종의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원스톱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돼서 상수화되는 어떤 그 국민 민생과 관련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범죄 척결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사님 뉴솔님 오셨고요. 로사예요, 로자예요. 로자 같은데 저분은 로사라고 해야 돼, 로자라고 해야 돼. 자, 됐고 한번 인트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자, 오늘 시사 얘기합시다. 시간도 별로 없어 시사 얘기는. 시사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뭐 최근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 김정은 이야기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짧게 앞에 하고 넘어갔으니까 최근에 이 어쨌든 핫한 거는 민주당은 지금 뭐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컷오프 됐죠. 뭐 되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박찬대 의원 뭐 약간 뭐 친하다면서요. 이 친명계인가요? 박찬대가 그 런닝메이트라고 불리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컷오프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박찬대가. 이 사람하고 어떤 무슨 약간 이벤트를 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정확히 뭐라 그런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외로 고학력 고소득층이 많고 저소득 저학력층에서는 국힘 지지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 환경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취지는 보니까 이재명 의원의 취지는 우리가 민주당이 그 예를 들면 서민의 정당,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지자의 청년을 보게 되면 약간 중상층이 많고 중하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힘을 지지한 성향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우리 내부 문제도 있지만 언론 환경이 사실 그걸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컷오프하면서 당대표 경선의 라이벌이 된 박용진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이. 나는 박용진하고 강훈식 발언이 더 이상해. 그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저소득 저학력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오히려 부자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힘을 많이 지지한다. 옛날로 치면 한나라당, 무슨 새누리당 이쪽을 지지한 성향이 많다. 왜 그러한가? 이걸 분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아요. 물론 서울 강남 서초와 같은 초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계급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죠. 그렇죠. 그런데 계급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약자들은 이 부자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지지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발끈한지는 모르겠어. 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건 팩트를 얘기한 거야. 저소득 저학력층이 국힘을 지지하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럴까? 우리 고민해 이까지 맞아. 근데 그거를 언론 환경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역시 여기서 픽사리를 내고 있구나. 왜 언론 환경?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유튜브 뭐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언론들이
일종의 뭐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뭐 약간 쉽게 말하면 이게 무지몽매하고 흑색 뭐 가짜 뉴스 뭐라고 하지? 흑색무민. 혹세무민. 언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언론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약간 조금 무지한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는 틀렸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근데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동자들이나 사회적자를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했던 진보 정당도 오히려 가면 그런 그 노동자들 중에서 오히려 중상층이 아니라 중하층 노동자들은 그럼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건가? 요즘 선거 결과는 그렇게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국힘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화두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정당에게 투표할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사실 생각이 고민이 되는 게 20대의 진짜 그 비정규직 그 알바하는 이런 분들이 그 말 그대로라면 정의당을 지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직은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은 자기들이 서민의 정당,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얘기한 건 잘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이재명 선수가 처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미국 민주당 지금 한국에 나온 책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한 건데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도 왜 민주당은 거기는 진보 정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들이나 약간 이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의 네드넥들이 백인 하층 노동자들이 왜 트럼프에 환호하는 건가? 트럼프에 열광하느냐. 민주당은 딱 버리는. 그게 이제 책 제목이 아까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한 책 제목이 나오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루즈벨트 시대와는 달리 너희들이 바로 백인 화이트 칼라 상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걸 남 탓하지 마라.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서 노동자들한테 가서 알랑방구 낀다고 해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그런 착각과 오만을 버려라라는 게 그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라는 책의 주제예요. 이건 미국 민주당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의원도 우리도 좀 반성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반성의 느낌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아니에요. 팩트는 얘기한 거지. 반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론 탓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 탓이라고 얘기하고 탓을 저쪽으로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또 이재명 의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받는지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들의 지지를 배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박용진, 강훈석 같이 발끈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왜 가난한 자들은 부자 정당에 지지하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은 결국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그거를 누가 아느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저 힘 있는 저들 뭐 이런 애들한테 하면 얘들은 그나마 동정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심리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대중 정서가.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왜 가난한 자들, 서민들, 노동자들을 외면하다느냐. 대변 정당이 너희들이 아니었어. 거기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반성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해야 되는 과연 노동자들과 특히 노동자들 중에서 조직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중소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들 뭐 이런 그 불완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성도 해야죠. 정의당과 민주당이 반성하고 그걸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이재명 의원의 그 진단은 맞는 진단이다. 그러니까 맞는 지적이다. 그러나 진단을 언론 환경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 진짜 나쁜 말인 거예요. 언론 환경이라는 말은 가짜 뉴스에 현혹된다. 누가 저소득 저학력층이 이 말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렇지. 그건 당연히 오만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재명이란 사람이 그러면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진단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아까 그 강훈식 그 박용진은 왜 그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느냐 국민들을. 그래도 민주당은 여전히 그 이렇게 이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변하고 있는데 대변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변하고 있지 않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더 퇴행적이야. 그러니까 사실 왜 조국 사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소위 이 불공정 20대나 MZ 세대들이 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건 다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반성을 그러니까 해야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레토릭은 할 수 있지. 레토릭은. 그러니까 수사적인 말은 수사적인 말은 친노동자 지지고 우리는 약자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는 해 말은. 그런데 적어도 집권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당 정도가 되면 뭔가 사회적 제도를 바꿔서 그렇죠. 이게 뭐 되는 거지. 복지 제도가 되든 분배 제도가 되든 이 제도를 바꿔서 그 혜택이 예를 들면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게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가 했던 제도잖아요. 그렇지. 말로 그냥 구라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바꿔내는 힘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민주당이 그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 이유도 그거고.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낙수 효과.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통해서 경제 활성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어쨌든 평가는 또 받고 그러겠지만은 그럼 민주당은 뭘 하느냐? 민주당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플랜을 내놔야죠. 아니 국민의힘이나 그쪽 족보에 있는 정당들은 자기들이 서민들의 정당,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말을 안 해. 걔들은. 근데 그 레토릭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더 진하게 얘기하는 게 진보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슬로건과 방향만큼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뭘 할 것이냐.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는 노동소득의 어떤 분배 효과 이걸 키우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에 그렇죠. 대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런 거 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노동자 정당도 아니고 개혁 정당이 아니야. 얘들은 그냥 아까 낙수 효과 해가지고 위에 놈들을 좀 제대로 하게 해주면 그게 사회적 효과 온다. 사회적으로 낙수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강 정책에 분명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걸로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봐라. 근데 그런 게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라져. 그게 약간 미국 민주당은 그게 1970년대부터 이 민주당은 이렇게 변질되어 온 결과이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 이 사람이 신랄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1992년 이후에 클린턴 이후에 그 오바마 때까지를 치게 되면 한 20몇 년 동안 16년을 민주당이 집권했다. 그렇죠. 근데 집권에는 뭐가 바뀌었냐? 예를 들면 오바마와 클린턴 8년씩 16년을 집권했고 그 중간에 누구였지? 부시가 잠깐 꼈나? 한 번 했어. 한 번 하고 그 트럼프 오기 전이야. 그 16년의 민주당 집권 기간에 너희들은 어떻게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어서 친노동적인 어떤 환경들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니까 노동자들이 판단하는 그렇지. 거다. 결국은 트럼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재인 5년에 대해서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느냐. 넌 조국의 정당이고 386의 정당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저소득 저학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가 폄하해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팩트잖아요.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한 부분. 그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언론 환경 탓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에서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윤석열 현상이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결국은 이재명을 잘못된 길로 이끌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은 파악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맞는 그게 자기의 지금 집권 플랜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집권 플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어떤 인식 자체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 그 느낌 같아요, 제가. 이건 개인에 대한 호불호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명확한 것을 제시해야 돼요, 이재명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진보정당과 정의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물론 아직 집권이나 어떤 사회적 정책 힘과 파워에서는 미미하지만 그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동아리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좀 자기 평가, 자기 비판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한테 그럼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건 기본소득밖에 없느냐?
그럼 지금은 이제 대표로 나왔 그러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뭐 해라. 그래야지 집권도 하고 뭘 하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그럼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미국 민주당을 비판한 사람들의 얘기도 미국 민주당은 이미 백인 화이트 칼라 전문직 중상층의 이해를 대변한 정당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트럼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우리 한국 똑같은 말 아니야. 국힘이 윤석열이 헛발질을 해.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듯이 근데 그게 곧 민주당의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바보 같은 판단을 하면은 평생 가도 100년 가도 집권 못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반문재인으로 집권한 윤석열이 를 보고 반윤석열로 집권할 생각을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항상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현실인 것 같다는 거죠. 그건 우리 국민의 비극이죠. 우리는 한 단계 더 높고 더 행복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되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제도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 당이 아니야. 아까 국민의힘은 그런 당이 아니에요. 그런 당이 아닌데 이제 그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그게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지게 되면 15년의 어떤 집권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누구냐 우리 이진명 님이 말씀하셨던 거짓 선동질 정치 사기꾼을 보는 눈은 가난해도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입으로 립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이 립서비스는 별로 없더라도 뭔가 밑에서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집단인지는 가난해도 저소득이어도 저학력이어도 그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당연한 건 거죠.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 예. 자 이렇게 하고 또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또 있어요? 국힘 얘기도 해야지. 네, 국힘. 국힘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콩가루 되고 있는 것 같아. 콩가루 지금. 아니 난 이해를 못하는 게 뭘 이해를 못해. 윤석열이란 대통령이 왜 권성동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죠?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그건 제가 그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보냈잖아요. 보내고 해서 그걸 또 그래서 그게 뭐냐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바뀌니까 좋아졌다 이 얘기잖아. 낄낄거리면서 서로. 그건 좀 너무 낄낄거리진 않았겠지. 하여튼. 아니 이거 하고 그러지 이거 해서 했으니 그럼 낄낄거린 거지. 어제 그 이야기도 좀 어제 저희 금요일에 편파에서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는데 수준이 낮죠. 그런 난 그거 보고 얼굴이 뜨거워서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거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집권에서 뭘 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생각 있잖아요. 이게 우리 추상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뭐 공정, 법치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뭔가 이게 잘못됐던 걸 바로 잡는다. 이런 약간 추상적인 레토릭인데 이게 실물적으로 뭔지는 아니 결국 그게 이제 장관 인사 문제에서 드러나는 건데 예를 들면 저는 장관 인사에서 제일 비판했던 게 한동훈이었어요. 가장 첫 건을 법치주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한동훈에 대한 능력과는 무관하게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멀쩡한 건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멀쩡한 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 지금 헛발질하고 있죠. 또 다른 뭐 노동부 장관이나 뭐 또 누구야 이런 애들은 완전히 얘들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지금 교육부 장관 얘기도 했고 아까 말한 그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아예 없어요 지금. 봉석이죠. 봉석이고 아까 또 말하는 국방부 장관에는 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만 제정신 밝힌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 약간 씁쓸한 습설 중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건 하나는 그래도 내각이 눈에 띄게끔 만들었어. 잘하든 못하든 대부분 잘못하지. 근데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고 민정수석이 누구고 홍보 대변인이 누구고 왜냐하면 얘들이 다 언론에 앞에 서잖아.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니까 여기에 비서실장이 누구고 뭐 있잖아. 경제수석이 누구고. 난 비서실장이 누군지 몰라. 이름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대신 내각의 한동훈이나 지금 행안부의 이상민이나 국토부의 원희룡이나 그다음에 교육부의 박순애나 내각의 인사들은 국민들한테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재경부도
경제 정책도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경제 수석이 뭐라고 했다더니 그럼 그 추경호가 눈에 보이잖아. 이거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눈에 띄었는데 좋은 의미로 눈에 띄어야지. 헛발질로 눈에 띄고 있으니까. 나쁜 짓 하고 헛발질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문자 파동이나 이걸 보면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건데 국힘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여전히 그 민자당,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정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형 정당이라는 거. 너무 퇴행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윤핵관이 어떻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나마 진화된 사람은 이준석이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진화인지. 그러니까 원래 진화라는 게 이제 좋은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이볼루션이란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진화된 정치인은 그래도 이준석인 것 같아. 근데 나머지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런 애들은 진짜 권력의 부스러기를 둘러싼 자기들끼리는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국민들한테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서 당권을 져서 뭘 하려고 하는 집단인지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냥 권력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저걸 이겨갖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정도. 국가나 국민에 대한 비전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부 투쟁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대위 체제가 어떠니 조기 전당. 그 우리한테 뭘 관심이 있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대위가 되든 전당대회가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신들의 어떤 권력 구조 내에서 지도가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의 문제이지만 그 권력 구도의 우리가 흔히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개혁파가 되면 뭐가 달라지고 수구파가 되면 뭐가 달라지고. 이런 놈이 되면 뭐가 이게 정책이 바뀌고 그렇죠. 이건 없어. 그게 없고 그냥 A 아닌 B야. B 아닌 C야. 그러니까 요 놈에서 저 놈으로 보니까 네가 힘이 요로 실리는 것 같다. 요런 정도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인민들의 삶,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어떤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는 전혀 무관하게 너희들끼리 놀고 있는 것 같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이 되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지? 장제원이 되면 뭐 어떻게 바뀌 이런 게 없이 장제원 하면 장제원 아들만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노엘 생각 노엘. 그리고 권성동하게 되면 강원랜드 그 양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지 얘네들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현진은 뭐 하는 거지? 이준석이 왜 돌아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 있잖아요. 원래 그 집권당 내 보수파 내에서도 약간 개혁파가 있고 약간 수구파가 있고 뭐 안보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들이 권력을 하다못해 일본 자민당에도 맞아요. 일본 자민당의 파벌이 한 7, 8개가 되는데 주요 파벌이 이 파벌은 강경 매파야. 그럼 얘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개헌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예를 들면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파들이 득세할 것 같아. 약간 온건파들이 있어요. 비둘기파. 이러면 또 이런 느낌이라도 주지. 그렇죠. 얘네들은 그게 없어. 이미 윤핵관하고 이준석하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되면 과학 방역이 더 잘 되나? 그럼 그런 느낌이 뭐지 얘네들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이런 뭐 정치 정권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컬해지고 냉소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 뜻고물을 이제 민주당은 자기들이 얻어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가 너무 퇴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을지를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조용히 지켜보면서 9월 달부터 다시 떠들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한 달 쉬고 9월 초쯤에 안 쉬나니까 우리는 새 빠지게 또 고생해야 돼. 아니 여러분과 만나는 건 쉬고 우리는 또 하지만 9월 초에 이게 첫 번째 주는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가 될지 어떨지 그건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7월 30일 이자 한 달간의 저희들이 재정비 기간을 앞둔 마지막 막장 토론. 물론 아까 배상훈 선생의 그 크라임 채널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8월 다들 몸 조심하시고 더위 잘 버티시고 코로나 잘 버티시고요. 마지막은 제가 선글라스로 한번 퍼포먼스 하면서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